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고요한 새벽. 5분 숙 면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턴 숨가쁘게 달려온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직한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청해봐요.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유럽 전역에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4년 동안 계속된 대전쟁이 끝났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울고 웃었죠. 하지만 그 환호 속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뒤 다시 한번 세계를 불태울 분노와 복수심의 씨앗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평화를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1919년 1월 파리 교회의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 승전국 대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그리고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죠. 이들은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진 유럽을 다시 세울 청사진을 그려야 했습니다. 윌슨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14개조 평화원칙이라는 걸 들고 왔는데 여기에는 민족 자결주의니 국제연맹 창설이니 하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가득했어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평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꿨죠. 하지만 클레망소는 달랐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였고 무엇보다 프랑스인이었어요. 1870년 프로이센에게 당한 치욕,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프랑스 땅이 겪은 참혹한 피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영원히 무릎 꿇려야 한다고 믿었고 윌슨의 이상주의를 비웃었죠. 결국 베르사유 조약은 이 두 가지 모순된 철학이 뒤섞인 기형적인 문서가 됐습니다. 한편으론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패전국의 영토는 마음대로 쪼개버렸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독일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처벌을 안겼어요.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빼앗겼고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됐으며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제231조, 이른바 전쟁 책임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1차 대전의 모든 책임이 독일에게 있다고 명시했고 그 결과 독일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320억 골드마르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독일인들에게 이 조항은 민족 전체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황제와 군부였지만 그 죄를 온 국민이 짊어져야 했죠. 독일 대표단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문을 받아들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으니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윌슨의 14개조를 믿었고 공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승전국들은 독일 대표들을 협상장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성된 조약문을 던져주며 서명하라고만 했어요. 거부하면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요. 독일 외무장관 울리히 폰 브루크 도르프란차우는 조약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손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19년 6월 28일, 바로 5년 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한 그날과 똑같은 날짜에 독일 대표들은 떨리는 손으로 조약문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의 방 밖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독일인들의 마음속에는 치욕과 분노가 깊이 새겨졌어요. 이건 평화조약이 아니라 복수극이었고 승전국들은 독일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완전히 짓밟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독일은 약해졌지만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고 굴욕감만 잔뜩 안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을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길 원했지만 영국과 미국은 그 정도까진 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이 어정쩡한 조약이었죠. 독일을 화나게 만들기엔 충분히 가혹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짓밟지는 못한 이상한 평화였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렸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자의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같은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멋진 이름 아래서요. 하지만 이 새로운 국경선들은 실제 민족 분포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안에는 300만 명의 독일인이 살고 있었고 폴란드 영토 안에도 수백만의 독일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폴란드는 123년 만에 다시 독립했지만 그 대가로 독일은 동프로이센과 본토가 완전히 분리되는 치욕을 당했어요. 폴란드에게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폴란드 회랑 때문이었죠. 게다가 독일의 주요 도시였던 단치인은 국제연맹 관리 아래 자유시가 됐습니다. 독일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백만의 동포가 하루아침에 외국 땅에 남겨졌고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다른 자국 영토로 가려면 외국을 통과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됐으니까요. 클레망소는 이 조약에 만족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더 가혹한 조건을 원했지만 동맹국들의 반대로 양보해야 했거든요. 윌슨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실망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상주의적 원칙들이 유럽 정치인들의 현실주의 앞에서 하나하나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전 국민이 조약을 부당하다고 느꼈고 언젠가는 이 치욕을 씻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2차 대전의 씨앗을 심었다고요. 너무 가혹해서 독일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독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엔 불충분했다고요. 승전국들은 독일을 벌하는 데만 집중했지 독일인들이 그 조약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결과 독일의 민주주의, 이른바 바이마르 공화국은 태어나자마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원죄를 짊어지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 거리를 걸어보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편에선 사람들이 베르사유 조약을 비난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다른 한편에선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죠. 조약을 서명한 정치인들은 매국노라고 불렸고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제 시절엔 우리가 강했는데 민주주의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요.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건 황제와 군부였고 민주주의자들은 그 뒷수습을 떠맡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에서 진실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파리의 평화회의장에서 만들어진 건 평화가 아니라 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안정한 휴전이었죠. 승전국들은 독일을 벌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의 안정을 원했는데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였어요. 독일을 약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방파제로 삼으려 했고 독일에게서 배상금을 뜯어내면서도 유럽 경제가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이 모순들은 결국 1930년대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서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 그 화려한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까웠죠. 독일인들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승전국들은 각자의 이익을 챙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유럽을 함께 만들어갈 비전 말이에요. 그렇게 맺어진 조약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1320억 골드마르크, 당시 독일 국민 총생산의 약 2배 반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4,42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돈을 59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2세대, 어쩌면 3세대에 걸쳐 전쟁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 금액을 처음 통보받았을 때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건
우리에게 죽으라는 명령과 다름없다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독일이 이 배상금을 모두 갚으려면 국민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업 발전도 포기하고 오직 배상금 지불만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조차 이 조약을 맹렬히 비판했어요. 그는 평화회의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었지만 조약의 내용에 환멸을 느끼고 사임해버렸습니다. 그가 쓴 책 평화의 경제적 결과에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죠. 이 조약은 유럽 전체를 파멸로 이끌 거라고, 독일만이 아니라 승전국들까지도 함께 무너질 거라고요. 케인스의 예언은 불행하게도 적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이었어요. 1923년 독일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1000배, 10,000배씩 뛰어 올랐습니다.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사던 돈으로 저녁에는 빵 부스러기도 살 수 없었죠.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가게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샀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돈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니까요. 은행 예금은 휴지 조각이 됐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거리에선 사람들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다니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실어야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벽지를 발랐고 어떤 아이들은 돈다발을 쌓아서 놀이를 했습니다. 돈이 돈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상이었어요. 이 경제적 파국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며 살아온 사람들, 교사와 공무원, 기술자와 소상공인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죠.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했죠. 민주주의가 뭘 해줬는가? 황제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고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보통 더 극단적인 무언가니까요. 배상금 문제는 독일 내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23년 독일이 배상금 지불을 연체하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독일의 심장부인 루르 지방을 점령했어요. 루르는 독일 최대의 공업지대였고 석탄과 철강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돈으로 갚지 못하면 석탄과 철강으로 갚게 하겠다며 공장들을 접수했죠. 독일 노동자들은 저항했습니다. 소극적 저항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공장 노동자들은 출근은 하되 일을 하지 않았고 광부들은 석탄을 캐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도 꿈쩍하지 않았죠. 독일 정부는 이들 파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했고 그 돈은 또다시 돈을 찍어서 마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됐어요. 루르 점령은 독일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모자라 이제 외국 군대가 독일 땅 한가운데 들어와 공장과 광산을 빼앗아 간다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거리에선 프랑스 군인과 독일 노동자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독일 노동자가 프랑스 군인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을 때 그는 순교자가 됐어요.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모였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외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독일인들 사이엔 특별한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배후의 비수 신화라고 불리는 거였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독일 군대는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 전선에선 여전히 싸울 수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칼을 꽂았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몰아내고 항복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1918년 가을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전쟁에서 더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황제에게 휴전을 권고한 건 바로 군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군복을 벗은 장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패배의 책임을 민간인들에게, 특히 새로운 민주정부를 떠맡은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신화는 독일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 배신당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4년 동안 참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싸웠는데 돌아와 보니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은 패전국의 군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으며 거리엔 폭력이 난무했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자유군단이라는 준군사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자유군단은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애국단체였지만 실제로는 폭력배 집단에 가까웠어요. 이들은 거리에서 좌파 정치인들을 습격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진압하고 유대인 상점을 부집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이런 폭력 조직들이 난립했고 정부는 이들을 통제할 힘이 없었어요. 베르사유 조약이 만들어낸 건 단지 경제적 파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정신 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심어 놓았죠. 그들은 전쟁 전 독일 제국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 강국, 과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던 그 시절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패전국 국민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멸시받는 존재가 됐으며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리감, 한때 위대했던 나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굴욕감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그게 건설적인 방향이 아닐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극단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민주주의자와 군국주의자, 혁명을 원하는 자들과 질서를 갈망하는 자들 사이에 골이 깊어졌죠. 거리에선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가 충돌했고 정치 암살이 일상화됐습니다. 1922년엔 외무장관 발터 라테나우가 극우 테러리스트에게 암살당했어요. 그의 죄목은 베르사유 조약 이행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였습니다. 라테나우는 유능한 정치가였고 독일을 파탄에서 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 극우주의자들 눈엔 그저 조약을 받아들인 매국노였던 거죠. 게다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은 반유대주의자들에게 완벽한 표적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버티고 있었지만 그 기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일인들에게 생소한 제도였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군주제 아래서 살았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갑자기 자유와 권리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죠.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안정을, 권리보다는 질서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혼란을 끝내주고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길 바랐어요. 이런 갈망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보여주죠. 혼란과 굴욕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건 보통 독재자라는 걸요. 그런데 독일의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파국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바이마르 공화국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막대한 투자 자본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승자였죠. 유럽이 잿더미가 되는 동안 미국은 전쟁 물자를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전후에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돈이 유럽으로, 특히 독일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으로 독일은 공장을 재건하고 배상금을 갚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유럽은 회복되고 있었고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끝없이 상승했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샀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택시기사도, 주부도 주식을 샀습니다. 은행들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고 투기가 일상화됐어요. 하지만 이 번영의 기초는 매우 허약했습니다. 주식 가격은 실제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치솟았고 생산은 소비를 넘어섰으며 농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고 음악이 멈출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패닉이 퍼졌고 사람들은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우려 했죠. 10월 29일 화요일, 역사상 가장 암울한 거래일에 주가는 추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어제까지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됐어요.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거죠. 이 경제 재앙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돈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미국 은행들은 해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특히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일로 흘러들어오던 미국 자본이 갑자기 끊기자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독일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1932년이 되자 독일의 실업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은 거죠.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절망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영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치솟았고 프랑스는 근본 위제를 고수하다가 경제가 경직됐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족이 해체됐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대공황은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정부, 자유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정신적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민주주의 정부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은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효과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무너졌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마비됐으며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1년에 여러 번 바뀌었죠. 의회는 끝없는 논쟁만 거듭했고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위기 앞에서 무능하고 분열된 모습만 보여줬어요. 바로 이 순간 극단주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권력을 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1922년에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았고 그는 파시즘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이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무솔리니는 민주주의를 약하고 무능한 체제라고 비난했고 대신 강력한 1인 지배와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대공황 이전에는 그의 체제가 그저 이탈리아만의 특수한 사례로 보였지만 대공황 이후 상황은 달라졌어요. 독일에서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이라고 불리는 작은 극우 정당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의 지도자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의 오스트리아 출신 선동가였어요. 히틀러는 1920년대에는 변두리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1923년에 미넨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 인물이죠. 하지만 대공황이 독일을 덮치자 그의 메시지가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간단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이 고통받는 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고 배상금 때문이며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는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질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18%의 득표율로 제2당이 됐어요. 불과 2년 전에는 3%도 안 됐던 정당이었습니다. 1932년 선거에서는 37%를 얻어 제1당이 됐죠. 히틀러의 돌격대들은 갈색 제복을 입고 거리를 누볐고 반대파를 폭력으로 억눌렀으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마겔베르트 돌푸스가 권위주의 체제를 세우려 했고 헝가리에서는 미클로시 호르티 제독이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내전의 조짐이 보였고,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자들이 정치를 장악해가고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와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어두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하고라도 안정을 얻고 싶어 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파시즘이라는 괴물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독일이 아니라 이탈리아였으니까요.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얻은 건 별로 없었고, 전쟁으로 인한 빚과 인플레이션, 실업 문제는 심각했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전쟁 전에 영국과 프랑스에게 약속받았던 영토를 다 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굴욕을 당했다는 이 모순된 감정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신문 기자이자 활동가였던 그는 1차 대전이 터지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전쟁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쫓겨났죠.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새로운 정치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1919년에 밀라노에서 파시오 디 콤바티멘토 전투연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했어요.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파쇼는 고대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 다발을 뜻하는 단어였죠.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고,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넘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솔리니의 전략은 폭력이었어요. 그의 추종자들은 검은 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흑셔츠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습격하고 사회주의자들을 구타하고 공산주의 신문사를 불태웠어요. 경찰은 이들을 막지 않았고 때로는 오히려 도왔습니다. 부유한 지주들과 사업가들이 무솔리니를 지원했죠.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두려워했고 무솔리니가 좌파를 억누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무솔리니는 질서와 안정을 약속했고 혼란에 지친 중산층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22년 10월 무솔리니는 대담한 도박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흑셔츠단을 동원해서 로마로 행진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로마 진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실 쿠데타였지만 겉으로는 대중 시위처럼 보이도록 꾸며졌습니다.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무솔리니를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전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고 무솔리니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국왕은 무솔리니를 총리로 임명했고 무솔리니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를 끌어안은 셈이었어요. 권력을 잡은 뒤 무솔리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점차 반대파를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했어요. 1924년에는 사회주의 의원 자코모 마테오티가 무솔리니 정권의 부패를 폭로했다가 납치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솔리니 정권은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죠. 1925년에 무솔리니는 의회 연설에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독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야당은 해산됐고 언론은 검열당했으며 비밀경찰이 반대파를 감시했어요. 무솔리니는 스스로를 일두체 지도자라고 불렀고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유럽 최초의 전체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무솔리니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극우 세력에게 모델이 됐어요. 특히 독일의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존경했고 그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히틀러가 1923년에 미넨에서 쿠데타를 시도한 것도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어요. 물론 히틀러의 쿠데타는 실패했고 그는 체포되어 란츠베르크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죠. 이 책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 독일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
동유럽에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광신도처럼 보였고 나치당은 변두리 정당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독일 경제가 붕괴하면서 실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중산층은 저축을 잃었으며 농민들은 파산했어요.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었고 히틀러는 그 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독일이 고통받는 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고 유대인 금융가들이 독일을 착취하기 때문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는 적을 만들어냈고 그 적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의 분노를 결집시켰습니다. 동시에 그는 희망도 제시했어요.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치당의 선전은 매우 정교했어요. 요제프 괴벨스라는 선전 천재가 히틀러를 구원자처럼 포장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라디오를 통해 그의 목소리를 전국에 퍼뜨렸죠. 히틀러는 뛰어난 연사였습니다. 그는 청중의 감정을 읽고 조작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의 연설은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서 점점 격렬해지다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끝났고 청중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의 말에 최면이 걸린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선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치당은 폭력도 사용했어요. 돌격대, SA라고 불리는 갈색 셔츠를 입은 준군사 조직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나치당 집회를 보호하고 반대파 집회를 습격하고 유대인 상점을 공격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약해서 이런 폭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군대 내부에도 나치 지지자들이 많았고 보수 정치인들은 히틀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히틀러에게 권력을 주면 그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무솔리니를 받아들였던 이탈리아 국왕처럼 말이에요. 1933년 1월 30일 독일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히틀러를 내각에 집어넣으면 온건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자마자 민주주의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국회의사당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고 히틀러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켰죠. 이어서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를 우회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손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 다음은 빨랐습니다. 정당들이 해산당했고 노동조합이 파괴됐으며 언론이 장악당했어요. 히틀러는 총통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고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도 본격화됐죠.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이 제정되면서 유대인은 시민권을 잃었고 공직에서 추방됐으며 결혼도 금지됐습니다. 독일은 불과 몇 년 만에 민주공화국에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변모했어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차 대전과 대공황이 만들어낸 절망과 분노의 산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실망하고 자유보다 안정을 원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갈구할 때 그런 독재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은 적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선동하고 폭력을 정당화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인들과 이탈리아인들이 모두 어리석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극심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니고 자유는 쉽게 이룰 수 있으며 절망은 괴물을 낳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독재자들이 아무리 강력해진다 해도 세계에는 그들을 견제할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연맹이었죠. 1차 대전의 참혹함을 겪은 후
세계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한 이 조직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침략 국가를 제재하며 집단안보 체제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정작 국제연맹을 제안한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세계 최강국이 빠진 평화기구라니 이건 마치 경찰이 없는 동네에서 자율방범대를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국제연맹의 구조적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조건인지 아시겠죠?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연맹은 자체 군대도 없었어요. 침략국을 제재하려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야 했는데 어느 나라가 자국의 이익과 무관한 분쟁에 자기 군인들을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재를 가하면 자기들도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니까 결국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국제연맹은 힘없는 호랑이였고 독재자들은 그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1931년 만주사변이었어요. 일본은 관동군이 주도한 철도 폭파 사건을 조작해서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시 국제연맹에 호소했죠. 국제연맹은 조사단을 파견했고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일본의 침략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없었고 일본은 오히려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어요. 침략국이 처벌받기는커녕 당당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국제연맹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누구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죠. 더 치욕적인 사건은 1935년 에티오피아 침공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아프리카에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어요.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국제연맹 총회에 직접 나타나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죠. 그는 오늘 에티오피아를 버리면 내일은 여러분 나라 차례가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국제연맹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탈리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했지만 정작 중요한 석유 금수 조치는 빠뜨렸습니다. 석유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무솔리니를 너무 자극하면 히틀러 편으로 넘어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에티오피아는 함락됐고 무솔리니는 승리를 선언했으며 국제연맹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을까요?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가 파탄났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국민들은 다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정치인들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화 정책이 탄생했어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 만족하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이었죠. 하지만 독재자들은 유화를 약점으로 봤습니다. 양보할수록 그들의 야욕은 더 커졌어요. 국제연맹이 무력하다는 게 확실해지자 세계 질서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도 휴지 조각이 됐어요. 히틀러는 1935년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독일군을 재건했고 1936년에는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약 위반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항의만 했을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인란트 진주 후 48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고요. 만약 프랑스가 군대를 보냈다면 독일군은 꼬리를 말고 후퇴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프랑스는 움직이지 않았고 히틀러는 확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요. 결국 국제연맹은 평화를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힘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으며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느라 집단 안보 정신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국제법과 도덕적 권위만으로는 탱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원하는 걸 힘으로 빼앗아도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세계는 다시 한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이 이미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라인란트에서 성공을 거둔 히틀러는 이제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은 그는 마치 도박사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듯 점점 더 대담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오스트리아였죠. 히틀러가 태어난 바로 그 땅, 독일어를 쓰는 독일 민족의 나라인데도 독일과 분리돼 있던 그곳을 그는 반드시 독일에 합병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를 손에 넣기 전에 히틀러는 먼저 확실한 동맹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손을 잡았습니다. 1936년 로마, 베를린 추축이 형성됐고 같은 해 독일과 일본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반공협정을 맺었어요. 이탈리아도 이듬해 여기에 합류했죠.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방어적 동맹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려는 새 독재 국가의 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영토 확장을 눈감아주고 지원하는 암묵적 합의를 맺었어요. 그리고 1936년 스페인에서 내전이 터졌을 때 이 새로운 축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스페인의 우익 군부가 민주정부의 반란을 일으켰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즉시 반란군을 지원했어요. 독일은 콘도르 군단이라는 공군 부대를 보냈고 이탈리아는 수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요. 곧 있을 큰 전쟁을 위한 리허설이었죠. 독일 공군은 스페인 하늘에서 새로운 전술을 실험했고 신무기를 테스트했습니다. 1937년 게르니카라는 작은 마을이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됐을 때 세계는 전략 폭격이라는 새로운 공포를 목격했어요. 민간인이 사는 도시가 통째로 불바다가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불간섭 정책을 택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겉으로는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재 국가들이 마음껏 무기와 병력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는 고립됐어요. 소련만이 스페인 공화정부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39년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 장군의 승리로 끝났고 유럽에는 또 하나의 독재 정권이 탄생했어요. 이 전쟁에서 히틀러가 얻은 건 단순히 우호적인 스페인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말로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걸요. 이제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1938년 3월 그는 오스트리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오스트리아 정부에 나치 당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사실상 독일에 복종하라는 요구였죠. 오스트리아 총리 슈슈니크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항의 성명만 발표했을 뿐이었어요. 3월 12일 독일군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고 히틀러는 고향 땅을 개선 장군처럼 입성했습니다. 빈 거리에는 환영하는 군중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나치를 환영한 건 아니었지만 많은 오스트리아인들이 독일과의 통합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안슐루스, 즉 오스트리아 합병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독일의 인구는 한순간에 700만 명이 늘었고 오스트리아의 금보유고와 산업시설이 모두 독일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이득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삼면에서 포위하게 됐거든요.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였고 강력한 산업 기반과 현대적인 군대를 보유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독일에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체코슬로바키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준비돼 있었죠. 체코슬로바키아 서부 지역인 주데텐란트에는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히틀러는 이들이 체코 정부에 의해 차별받고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체코슬로바키아는 소수민족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주는 민주국가였지만 히틀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주데텐란트의 나치 조직을 지원하며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겼고 독일계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1938년 봄부터 여름까지 긴장은 계속 고조됐어요. 히틀러는 연설할 때마다 주데텐란트 독일인들의 고통을 강조했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원령을 내렸고 유럽은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고 소련도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만약 독일이 체코를 침공하면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대규모 전쟁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고 1차 대전의 참상을 2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독일계 주민들의 권리 보호이며 이 요구만 들어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히틀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70세의 노인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간 겁니다. 체인벌린은 3번이나 히틀러를 만났고 그때마다 히틀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9월 말 미넨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프랑스의 달라디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모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에 당사자는 없었던 겁니다. 회담은 밤새 계속됐고 새벽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데텐란트는 독일에 넘어가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국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4분의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지대와 요새선을 잃게 됐어요. 체인벌린은 런던으로 돌아와서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평화를 가져왔다고요. 영국 국민들은 열광했어요. 전쟁이 피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우리는 전쟁과 수치 사이에서 수치를 택했고 이제 전쟁과 수치를 모두 얻게 될 거라고요. 처칠의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민헨 협정 체결 후 6개월도 안 돼서 1939년 3월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남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했어요. 이번에는 독일계 주민보호라는 명분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힘으로 독립국가를 삼켜버린 겁니다. 체코의 대통령은 베를린으로 불려가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체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라졌어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유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체코의 무기 공장들은 이제 독일 전쟁 기계에 복무하게 됐고 체코의 현대적 무기고는 독일군의 것이 됐어요. 히틀러는 체코에서 탱크와 대포, 소총을 가득 얻었고 이 무기들은 나중에 폴란드와 프랑스를 침공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유화 정책은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히틀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폴란드라는 걸요. 히틀러는 이미 폴란드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단치 자유시를 독일에 돌려달라는 요구였죠. 단치는 독일어를 쓰는 도시였지만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국제연맹 관리하에 자유시가 됐고 폴란드가 이 도시의 항구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히틀러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베르사유 조약의 불이었고 그는 폴란드 회랑이라고 불리는 영토도 요구했습니다. 이 회랑은 폴란드에게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줬지만 독일 본토와 동프로이센을 갈라놓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939년 3월 그들은 폴란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어요. 만약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편에서 참전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건 유화 정책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 약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폴란드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폴란드와 영국, 프랑스 사이에는
독일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바다를 통한 지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모순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대담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 소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안전 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가장 놀라운 외교적 반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서로를 원수처럼 증오하던 두 나라가 손을 잡는 상상할 수 없는 동맹 말이에요. 하지만 그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히틀러가 어떻게 오스트리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속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 단 몇 달 만에 히틀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탄생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경제도 튼튼했고 강력한 군대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북부와 서부 변경 지역인 주데텐란트에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주데텐란트의 독일인들이 체코 정부의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오스트리아 때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1938년 봄부터 주데텐란트의 나치 동조 세력은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체코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려 했고 히틀러는 이를 독일계 주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은 다시 한번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죠.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랑스와 동맹 관계였고 소련과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만약 독일이 체코를 공격하면 이번에야말로 큰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1차 대전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고 또 다른 전쟁이 유럽을 파멸시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나섰죠. 1938년 9월 69살의 영국 총리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히틀러를 직접 만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만남은 베르이테스가덴에 있는 히틀러의 산장에서 이뤄졌습니다. 히틀러는 체인벌린에게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기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했어요. 체인벌린은 돌아가서 프랑스와 협의했고 결국 두 나라는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대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거였죠.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자신들의 운명이 자신들 없이 결정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체인벌린은 다시 독일로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고데스베르크에서 히틀러를 만났는데 히틀러는 갑자기 요구 조건을 바꿨습니다. 주데텐란트를 평화롭게 이양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0월 1일까지 독일군이 직접 들어가서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체코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영토 요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인벌린조차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은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프랑스는 예비군을 동원했고 영국은 방공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독면을 받았고 아이들은 시골로 대피할 준비를 했죠. 런던 거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곧 독일 폭격기가 도시를 폐허로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무솔리니가 중재에 나섰어요. 그는 히틀러에게 4개국 회담을 제안했고 히틀러는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38년 9월 29일 미넨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체인벌린, 그리고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모였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회담은 길게 이어졌고 새벽이 되어서야 합의가 이뤄졌어요. 독일은 10월 10일까지 주데텐란트를 점령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는 영국과 프랑스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은 새벽 2시에 호텔로 돌아온 체인벌린과 달라디에에게서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받아들이거나 혼자 독일과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보였죠. 체코슬로바키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견고한 요새가 있는 지역, 중요한 산업시설이 밀집한 곳, 그리고 국경 방어선이 모두 주데텐란트에 있었거든요. 이 지역을 잃으면 나라 전체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체인벌리는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장에서 흔들며 한 장의 종이를 꺼내들었어요. 히틀러와 맺은 영독 불가침 조약이었죠.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왔다고요. 군중은 환호했어요. 전쟁이 피해졌다는 안도감이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체인벌리는 영웅이 됐죠.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민헨 협정을 맹렬히 비난했어요. 그는 이것을 완전하고 절대적인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과 치욕 중에서 치욕을 선택했고 이제 전쟁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죠. 그의 말은 의회에서 야유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인벌린이 평화를 구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은 배신감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동맹국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주데텐란트를 떠나는 체코인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독일군이 행진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히틀러는 또 한 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뒀어요. 미넨 협정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를 독일에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유화 정책의 정점이자 동시에 그 허구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체인벌린과 달라디에는 히틀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독일계 주민의 보호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정당한 불만을 해소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히틀러의 야망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그는 주데텐란트를 원한 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원했고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넨 협정은 또 다른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소련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었죠. 체코슬로바키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은 미넨 회담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서방 국가들이 소련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를 동쪽으로 소련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 의심은 곧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틀러는 미넨 협정에 서명하면서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주데텐란트를 얻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1939년 3월 15일 그는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독일군이 프라하에 입성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는 독일의 보호령이 됐고 슬로바키아는 괴뢰 독립국이 됐습니다. 이제야 체인벌린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요. 미넨에서의 약속은 종이 위의 잉크에 불과했어요. 영국 여론도 돌아섰습니다. 평화를 원했던 사람들조차 이젠 히틀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폴란드라는 것을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사라진 뒤 유럽의 긴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라는 것을요.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잃어버린 단치 자유시와 폴란드 회랑 지역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회랑은 독일 본토와 동프로이센을 갈라놓는 땅이었고 단치인은 발트해로 나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히틀러는 이 지역들이 역사적으로 독일 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폴란드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지켜본 폴란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달랐습니다.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뒤 영국 정부는 폴란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어요. 1939년 3월 31일 체인벌린은 의회에서 선언했습니다. 폴란드의 독립이 위협받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지원하겠다고요. 이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영국이 동유럽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건 사실상 전쟁 각오를 의미했으니까요. 프랑스도 이에 동참했고 폴란드는 이제
서방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군대를 보낼 방법이 필요했는데 지리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 끼어 있었고 서방 국가들이 폴란드에 도달하려면 독일을 통과하거나 발트해를 건너야 했어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소련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죠. 소련이 폴란드를 통과해서 독일을 동쪽에서 위협할 수 있다면 히틀러는 양면 전쟁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을 패배로 이끈 바로 그 악몽이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마지못해 소련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정권이었고 스탈린의 대숙청은 서방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를 막으려면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죠. 문제는 소련도 서방 국가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미넨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기억이 생생했고 스탈린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동쪽으로 소련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1939년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의 군사 동맹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폴란드였어요. 소련군이 폴란드를 통과해서 독일과 싸우려면 폴란드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폴란드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깊이 불신했어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독일에 의해 여러 번 분할당한 경험이 있었고 1920년에는 소련과 전쟁까지 치렀으니까요. 폴란드 지도자들은 소련군이 일단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서방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동안 스탈린은 조용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상황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진심으로 소련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소련을 독일과 싸우게 만들고 자신들은 방관하려는 것 같았죠. 미넨 협정이 그 증거였습니다. 반면 히틀러는 어떤가요? 그는 서쪽의 영국, 프랑스와 동쪽의 소련을 동시에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소련이 중립을 지켜준다면 히틀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스탈린에게는 냉혹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서방 국가들과 손잡고 독일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히틀러와 거래해서 전쟁을 피하고 실리를 챙길 것인가? 1939년 8월 독일 외무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가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됐어요.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하기 전에 소련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스탈린은 독일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고 있었죠. 8월 23일 밤 크레멜린에서 역사적인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 정식 명칭으로는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었어요.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와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로프의 이름을 딴 이 조약은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공개된 조약 내용은 간단했어요. 독일과 소련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며 10년간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불가침 조약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이념적으로 정반대에 있던 두 나라가 손을 잡았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히틀러는 항상 공산주의를 증오한다고 외쳤고 스탈린은 파시즘을 인류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제 그들이 친구가 됐다니까요. 서방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소련과 협상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약에는 비밀 추가 의정서가 붙어 있었어요. 이 문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동유럽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였어요. 폴란드는 두 나라가 분할하기로 했고 경계선까지 그어놨습니다.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핀란드와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히틀러와 스탈린이 동유럽 지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수백만 명의 운명이 이 두 독재자의
펜 한 자락에 달려 있었어요. 스탈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영리한 계산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소련을 희생시켜 히틀러를 달래려 했다면 이제 소련이 서방 국가들을 희생시켜 히틀러와 거래한 거예요. 소련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죠. 히틀러가 서쪽에서 영국, 프랑스와 싸우는 동안 소련은 안전했고 어쩌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약해지는 걸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냉혹한 현실 정치의 논리로는 완벽한 수였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끔찍한 배신이었죠. 폴란드를 비롯한 작은 나라들의 주권과 독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익 앞에서 약소국의 운명은 거래의 대상에 불과했어요. 히틀러에게 이 조약은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쪽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폴란드를 공격해도 소련은 개입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었죠. 1차 대전의 악몽, 양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겁니다. 물론 이건 일시적인 합의일 뿐이라는 걸 히틀러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언젠가 소련과 싸울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폴란드를, 그 다음 서유럽을 해결하고 나서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어요. 히틀러를 믿지 않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대숙청으로 약해져 있었고 재무장에 시간이 필요했죠. 조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 후인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격전 블리츠크리그가 시작됐어요. 독일 공군이 폴란드 도시들을 폭격했고 기갑 부대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독일의 현대적 전술을 막을 수 없었어요.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약속대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국경에서 소극적으로 대치했고 영국군은 아직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에 상륙하지 않았죠. 폴란드는 사실상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뒤통수를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련군이 동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비밀 의정서대로 움직인 거였죠. 폴란드는 이제 동서에서 협공당했고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폴란드는 다시 한번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서쪽 절반은 독일이, 동쪽 절반은 소련이 차지했습니다. 1795년 이후 또다시 폴란드 분할이 일어난 겁니다. 폴란드인들에게는 악몽 같은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소련이 서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다면 히틀러는 양면 전쟁을 두려워해서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탈린의 선택으로 히틀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스탈린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히틀러에게 서유럽을 정복할 기회를 준 셈이었죠. 2년 후인 1941년 히틀러가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을 때 스탈린은 자신의 계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터가 동부전선에서 펼쳐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히틀러는 왜 하필 폴란드를 침공했을까요? 체코슬로바키아를 먹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그 다음 목표가 왜 폴란드였을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히틀러에게 폴란드는 처음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의 존재 자체가 독일의 영토를 두 동강 내고 있었거든요. 베르사유 조약이 만들어낸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폴란드 회랑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폴란드가 독립했을 때 연합국은 폴란드에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내륙국으로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독일 영토를 가로질러 발트해까지 이어지는 좁은 땅을 폴란드에게 줬습니다. 너비가 고작 3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이 회랑은 폴란드에게는 생명선이었지만 독일에게는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랑 때문에 동프로이센이 본토와 완전히 분리돼 버렸거든요. 베를린에서 뜸리이스베르크로 가려면 폴란드 땅을 통과하거나
배를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단치였습니다. 지금의 그단스크죠.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독일 문화권이었고 인구의 대다수가 독일인이었어요.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은 단치일을 자유시로 만들어서 국제연맹의 관리 아래 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폴란드가 항구를 사용할 권리를 가졌죠. 독일인들은 자기네 도시가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폴란드인들은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불안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양쪽 다 불만이었던 거예요. 히틀러는 집권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동프로이센과 본토를 다시 연결하고 단치일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죠.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1938년 가을 미넨 회담 직후부터 독일은 폴란드에게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단치일을 돌려주고 폴란드 회랑을 통과하는 치외법권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대신 폴란드의 다른 국경은 보장하고 25년 불가침 조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죠. 하지만 폴란드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폴란드 정부는 히틀러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거든요. 체코슬로바키아를 보세요. 주데텐란트만 달라고 했다가 결국 나라 전체를 삼켰잖아요. 만약 단치와 회랑 문제에서 양보하면 그 다음엔 뭘 요구할지 뻔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문제였어요. 폴란드는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다가 겨우 20년 전에 다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독립과 주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어요. 독일에게 한번 양보하면 그건 다시 강대국의 장난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의 외무장관 유제프 베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1939년 3월 독일 대사를 만나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단치인은 폴란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회랑은 폴란드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거절에 분노했어요. 그는 폴란드가 약소국 주제에 감히 독일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순순히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뒤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9년 3월 15일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남은 부분마저 점령했을 때 영국 여론이 돌아섰다는 걸 기억하시죠? 체인벌린 총리는 유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는 히틀러를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3월 31일 영국은 폴란드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폴란드의 독립이 위협받으면 영국이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프랑스도 곧 같은 보장을 했습니다. 이 보장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이 동유럽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유럽 대륙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점령한 건 미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었고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선을 그은 겁니다. 폴란드가 그 선이었죠. 폴란드 정부는 이 보장을 믿었습니다. 강대국의 지원이 있다면 독일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크 외무장관은 영국과 프랑스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독일의 요구를 더욱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정말로 폴란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군사적으로 폴란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영국은 대륙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공군력은 독일보다 약했고 해군은 강했지만 육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 뒤에 숨어서 방어만 할 생각이었고 독일을 선제 공격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대한 보장은 사실상 빈 약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선전포고는 할 수 있었죠. 실제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전포고만으로는 폴란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이걸 간파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가 실제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때도 결국 굴복했잖아요.
폴란드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진짜 싸우지는 않을 거라고 봤죠. 그래서 1939년 4월 히틀러는 폴란드와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 폴란드 침공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코드명은 백색 살해 작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평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었죠. 1939년 여름 내내 각국 외교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고, 독일은 폴란드를 고립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폴란드는 양쪽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히틀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8월 22일 그는 고위 장성들을 오버잘츠베르크 별장으로 불러서 연설했습니다. 폴란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개입하더라도 늦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죠. 며칠 내로 소련과 조약이 체결될 거라고요. 장성들은 놀랐습니다. 공산주의를 그토록 증오하던 총통이 스탈린과 손을 잡는다니요. 하지만 히틀러에게 이념은 수단일 뿐이었어요. 목적은 폴란드를 제거하고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8월 말까지도 영국이 중재를 시도했어요. 독일과 폴란드 대표를 베를린에서 만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히틀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폴란드 대표를 기다렸지만 실제로는 올 수 없는 조건을 걸어서 협상이 결렬되도록 만들었어요. 8월 31일 저녁 히틀러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9월 1일 새벽 공격 개시. 폴란드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폴란드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서서히 먹히는 거였고, 거부하면 전쟁이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보장을 믿었지만 그건 실질적 도움이 아니라 도덕적 지지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은 적대적이었고 독일은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야욕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9월 1일이 밝았을 때 폴란드 국경의 독일군 병사들은 총을 들고 전진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폴란드군도 진지를 지키며 대비했어요. 양쪽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베르사유 조약이 만든 폴란드 회랑, 그 좁은 땅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됐습니다. 1차 대전의 평화조약이 만든 불씨가 20년 만에 더 큰 전쟁을 낳은 거예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 단치 항구에 정박한 폴란드 요새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첫 포선과 함께 독일 공군의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들이 폴란드 영공으로 진입했고, 지상에서는 150만 명의 독일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정확히 20년 10개월 만이었죠.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유럽은 다시 전쟁에 휩싸였고, 이번에는 그 규모와 파괴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어요. 독일군은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기갑부대와 공군이 협동해서 적의 방어선을 빠르게 뚫고 후방을 교란하는 방식이었죠. 폴란드군은 여전히 기병대를 주력으로 삼고 있었는데 말을 타고 돌격하는 병사들이 독일 탱크와 맞서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20년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독일군은 불과 며칠 만에 폴란드 서부 지역을 장악했고 바르샤바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실제로 군사행동을 취한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군은 독일 국경 근처에서 제한적인 정찰작전만 펼쳤고 영국군은 아직 대륙의 병력을 제대로 파견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가짜전쟁, 영어로 피니워라고 부르죠. 전쟁은 선포됐지만
실제 전투는 없었던 기묘한 시기였습니다. 폴란드는 서방 동맹국들이 독일을 서쪽에서 압박해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완화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9월 17일에 벌어졌습니다. 소련군이 폴란드 동부 국경을 넘어 침공한 거예요. 독소 불가침 조약의 비밀 의정서에 따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됐죠. 폴란드 정부는 루마니아로 피신했고 군대는 사방에서 포위됐습니다. 바르샤바는 9월 말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월 초가 되자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나눠 가진 거예요. 1918년에 독립을 되찾았던 폴란드가 21년 만에 다시 사라진 겁니다. 폴란드의 패배는 빨랐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히틀러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했어요.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증명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과 프랑스의 보장이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를 구하겠다고 선전포고는 했지만 실제로 구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이제 유럽의 모든 작은 나라들이 알게 됐습니다. 강대국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걸요. 1939년 9월부터 1940년 봄까지 서부 전선은 조용했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마지노선 뒤에서 대기했고 독일군은 폴란드 점령을 굳히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했어요. 양측 다 1차 대전 같은 참호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1940년 5월 독일군은 중립국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우회했어요. 1차 대전 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기갑부대라면 가능했죠. 프랑스는 불과 6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4년 동안 버텼던 프랑스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파리는 점령됐고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히틀러는 휴전협정 조인식을 1918년 독일이 항복했던 그 열차 안에서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콩피에뉴 숲의 같은 장소, 같은 열차 안에서요. 베르사유의 굴욕을 그대로 되갚아 준 거였죠. 독일 입장에서는 완벽한 복수였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영국만 홀로 남았습니다. 대륙에서는 독일이 장악했고 영국은 해협 건너편에서 고립됐어요. 히틀러는 영국도 곧 항복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영국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40년 여름부터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의 항공전이 벌어졌어요. 영국 본토 항공전이죠. 독일은 영국을 폭격해서 굴복시키려 했지만 영국 공군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어요. 바로 동쪽 소련이었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 작전이었어요.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암호명이 붙었죠. 히틀러는 몇 달 안에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독일군은 빠르게 진격했고 수백만 명의 소련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영토가 넓었고 인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독일군은 모스크바 앞에서 멈춰섰고 그 순간부터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죠.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이 이제 진짜 세계대전이 됐어요.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로 이루어진 주축국과 영국, 소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웠고 전선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까지 퍼져나갔어요.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6년 동안 계속됐고 최소 7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어요.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도시 전체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폐허였고 세계 질서는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 베르사유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평화는 불완전했어요. 독일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실현 불가능한 배상금, 영토 분할, 민족 문제 무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독일 혼자에게 돌리면서 독일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면서 극단적 민족주의가 자랄 토양을 만들었어요. 국제연맹은 무력했습니다. 미국이 빠졌고 소련은 처음엔 배제됐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었어요.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고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해도 국제연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만 하고 비난만 했죠. 실제 행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략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유화 정책은 침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체인벌린이 미넨에서 히틀러와 합의했을 때 그는 평화를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히틀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였죠. 주데텐란트를 주면 만족할 거라고 믿었지만 히틀러는 6개월 뒤 체코 전체를 삼켰습니다. 유화 정책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적당히 양보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상대가 제한 없는 야욕을 가진 독재자라면 그 논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제 대공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주렸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주주의 정부들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독재자들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했죠. 외부의 적을 만들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고 신속한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경제적 절망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키웠고 극단주의는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기술의 발전도 전쟁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20년 동안 군사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탱크는 더 빨라지고 강해졌고 비행기는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선 통신으로 작전 조율이 빨라졌고 레이더로 적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됐죠. 이 모든 기술이 전쟁에 투입됐을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하룻밤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고 수백 대의 탱크가 동시에 진격할 수 있었어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미완성된 평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눌린 분노가 2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거예요. 베르사유 조약은 전쟁을 끝냈지만 평화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연맹은 협력의 틀을 제공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었어요. 유화 정책은 시간을 벌려 했지만 오히려 침략자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공황은 절망을 낳았고 절망은 극단주의를 키웠죠.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을 때 그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된 결과였어요. 베르사유의 분노, 바이마르의 혼란, 대공황의 절망, 히틀러의 야욕, 유화 정책의 실패, 이 모든 요소들이 그 순간으로 수렴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갈래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인류는 최악의 길을 선택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강제력을 부여했고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재건하면서 독일을 고립시키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짓밟는 대신 함께 회복하는 길을 택했죠.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했지만 독일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베르사유의 실수에서 배운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평화는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곧 냉전이 시작됐고 세계는 다시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인류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와 베트남,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됐죠. 평화를 원하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복수와 굴욕은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 경제적 절망은 정치적 극단주의를 키운다는 것. 침략에 대한 유화는 더 큰 침략을 부른다는 것. 이 모든 교훈은 피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하죠. 1차 대전 이후와 비슷한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대의 실수를 기억하고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1939년 9월 1일은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도 있었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7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인류는 조금 더 나은 평화를 만드는 법을 배웠죠. 그 교훈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